투키디데스 함정이란 말이 뭐 너무 많이 쓰여서 시진핑까지도 아주 잘 쓰는 말이고 기분이 나빠가지고 백모가 말을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베를린 함정. 한국은 과연 베를린 함정을 피할 수 있을까? 지금 서유럽 최강국 독일이 가없는 추락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주 뭐 저거는 어떻게 답이 안 나올 것 같아요. 오늘 그거를 진단을 해보고 한국은 과연 피할 수 있나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죠. 먼저 이 전체 배경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 문명의 특이점을 통과 중입니다. 문명사적 전환기예요. 이게 이제 제가 개미소관이라 그러죠. 개인 미디어, 개인 소통, 개인 관점. 이것이 이 개미소관 혁명이 끝나고 글로벌 지식 기반 AI 혁명으로 지금 들어갈 거거든요. 2026년에. 이걸 흔히 거대 언어 모델이라 그러죠. LLM, Large Language Model, 거대 언어 모델 AI라 그러는데 네트워크에 축적되어 있고 또 축적되어 가고 있는 인간의 상징 전체를 생태계로 삼아서 그걸 서식지로 삼아서 헤비타트로 삼아서 돌아가는 AI예요. 이때 언어가 핵심 미디엄이죠. 그런데 이제 뭐 이미지나 동영상도 식별을 해서 그걸 또 언어로 표현을 해주고 언어로 해석을 해내주고 이러니까 결국 거대 언어 모델이라고 말할 수 있죠. 즉 인간의 지식 기반 전체, 정보 전체, 상징 전체를 서식지로 활용하는 그런 AI입니다. 이 지식 기반 전체의 공용어는 영어죠. 그러니까 English centric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영어 중심의 이런 그 생태계라고. 그렇게 되니까 이제 지식노동, 육체노동, 생활방식, 사고방식이 뿌리부터 바뀌어요. 뭐 이 중에 뭐 지식노동과 육체노동을 중심으로 얘기를 잠깐 해보죠. 우리 상상을 해보면 좋아요. 왜냐면 이제 우리 다음 세대가 살 세상, 또 우리가 좀 나이 들어서 살 세상, 불과 이제 한 4, 5년 후부터 본격화될 텐데, 지식노동은 뭐냐면 이제 글로벌 지식 기반 AI를 제대로 사용하는 사람이 최고의 인재가 되겠죠. 학벌이나 자격증명서의 가치는 하락해요. 변호사, 뭐 이런 뭐 의사, 약사 필요한데 없어지진 않아요. 왜냐하면 게이트키핑 역할을 해줘야 되니까 그 관습이라는 게 있는 거고. 그러나 그 가치와 권위가 하락해 버리죠. 거기다가 학벌과 자격증명서만 있을 뿐 능력이 없으면 그건 사실은 도태되죠. 삼류로 취급받아서. 결국 이런 환경에서는 이 지식노동 환경이 완전히 바뀌는 거라서 호기심, 감수성, 통찰, 학습 능력, 탐구 능력, 사고력, 표현력, 그 다음에 그걸 다른 사람과 같이 뭐 소통을 하고 이래야 되니까 성격, 그리고 남보다 진득하게 앉아서 오랫동안 일할 수 있으면 최고니까 체력, 이런 것의 가치가 굉장히 중요해져요. 이런 능력을 갖춘 사람은 AI가 없던 시대보다 더 빛을 보고 더 인정받는, 더 많은 기회를 갖는 그렇게 되는 거죠. 글로벌 지식 기반 AI를 잘 쓴다는 게 뭔가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AI에 뭔가 물었더니 답이 그 주제에 대한 답이 딱 나오면서 어느 한순간에 거기 한 구절이 포함되어 있어. 그린란드에 미국이 영사관을 새로 열었다. United States has built a new consulate in Greenland. 며칠 전에 저한테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면 이제 뉴 컨슐리트, 오케이? 그럼 이거는 영사관 건물을 새로 지었다는 거야? 혹은 영사관을 열었다는 거야? 영사관이 없었는데. 그래서 제가 야, 그 전에 미국 영사관 없었냐? 라고 물었어요. 그 묻는 말에 그리고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은 영사관을 새로 열었다라는 게 지금 네가 나한테 말할 만한 가치가 있는 거야? 대수야? 그게 특별한 의미가 있냐? 이걸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답이 주르륵 나와요. 유의미한 답이. 그러니까 그 한 줄을 보고 그 다음 질문을 생각하는 어떤 그 호기심의 작동, 그 학습 능력의 작동이거든요.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여기서 차별화가 되는 거예요. AI를 쓴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같은 결과를 얻어내는 게 아니죠. 그다음 육체노동도 마찬가지죠.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건설 현장이다. 뭐 그건 뭐 당연히 그런데 현장에는 항상 다양한 변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14번 스패너로 빠져야 되는데 안 빠져. 뭐 흔히 말하는 야마가 나가 있거나, 그러니까 그 볼트에 모서리가 문질러져 있거나, 혹은 그 안에 볼트가 체결된 부분에 녹이 심하게 쓸어가지고 이게 돌아가지 않거나, 그러니까 알고 있는 상황과 다른 상황들이 현장에서 계속 있어요. 실제로 이제 우리가 현장이라는 건 물질을 접촉해 보면 또 뭐 아무튼 그렇죠. 그러면은 이럴 때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대처 방안을 생각해 내야 되거든요. 그거를 푼다고 해서 다시 뭐 구로동 공구상가에 나가서 거기에 맞는 장비를 사오고 그걸 가지고 그럼 하루 깨지는 거 아니야. 근데 그 작업 안 되면은 동원돼 있는 인부들
한 5명은 다른 작업 못 하는데 그 작업이 풀려야 되는데 이제 그런 상황들이 현장은 항상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효율적 효과적 대처 방안, 그건 이렇게 끼워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돼. 뭐 예를 들면은 그런 걸 생각을 해내고 그 다음에 데리고 쓰는 로봇이 그때 이제 로봇을 데리고 쓸 거라고요. 아틀라스 같은 거를 100% 능력을 발휘하도록 로봇과 함께 일할 줄 알고 멈티죠. 이건 내가 들고 갈 일에는 로봇을 시키면 돼. 아니야, 요거는 로봇 시키면은 너무 우악스러워져. 이거는 그 상황을 보면서 민감하게 판단하는 게 있어. 이건 내가 해야겠어. 뭐 이런 그 멈티죠. Man unmanned teaming이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 그 노가다 용어로 오야지, 그러니까 아주 숙련된 노동자급 숙련 기공이 되니까 관련 업무 관련 커뮤니케이션이 뭐 활발하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때쯤 되면 오야지 정도 되면 집에 들어가서 노트북에다가 혹은 현장에서 노트북 딱 켜고 거기에서 구글 닥스에서 스프레드시트에 필요한 자재, 소모된 자재 어쩌고 저쩌고 쳐놓으면 그게 저기 뭐 사무실에 관리직이 그걸 보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발주가 나가고 준비해서 내일 새벽 6시까지 현장에 배달되고 뭐 이런 일이 된다고요. 이게 그런 업무 능력을 갖춰야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일머리, 일을 요 단위 이렇게 뭉치를 쪼개서 하고 순서는 어떻게 배치하고 그 일을 하려면은 장비랑 자재랑 사람은 뭐가 준비돼야 되고 그 일 끝나면은 뒷작업은 어떻게 정리하고 내가 맡은 일이 끝났을 때 후속 작업이랑 어떻게 연결될지.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어떤 실내에다가 석고보드를 붙이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걸 제가 깔끔하게 끝내줘야 다음번 후공정 와서 칠하는 사람이 칠을 할 때 그게 딱 틀이 나와요. 근데 여기 막 이가 틀려 있고 여기 부르터 있고 뭐가 튀어나와 있고 이러면 후공정하는 사람이 개고생하죠. 그거 다 깔끔하게 가다듬어야 되니까. 이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 굉장히 떠요. 그러니까 오야지들이 뜬다고요, 이게.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오야지라 그래요. 그러니까 아주 숙련 기공이죠. 그 오야지들이 지금은 사업자보다 한참 아래거든요. 그런데 오야지들이 자기가 막 아틀라스 같은 로봇을 한 10명 데리고 다닐 수 있으니까 사업자급이 되는 거예요, 이게. 예, 그런 사람들이 뜬다고요. 그리고 그렇게 성장해 갈 수 있는 사람이 뜬다고요. 그런 방향으로. 도태되는 사람 어떤 사람이 도태되냐? 그냥 노가다판 용어로 할게요. 예, 그 데모도라 그러죠. 그러니까 조공 중에 보면 힘 잘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계단을 올라서 하루 종일 시멘트를 한 30호 정도 옮기는 일을 한 3일을 계속 40호, 하루에 40~50호를 옮겨도 한 3층 정도까지 그러면은 거의 한 7m 올라온 거 아니에요? 층고로 따지면 6m로 올라온 거 아니에요? 계단으로 치면 20cm라 그랬을 때 30계단 이상 올라온 거죠. 3층까지 올라오면. 그런 사람도 그리고 그걸 일주일 내내 해도 무릎이 작살이 안 나고 허리가 작살이 안 나는 몸 좋은 거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계피 봐요. 그런데 그런 사람일수록 어떤 성향이 있냐면 난 그냥 신경 쓰기 싫고 하루 종일 그냥 이것만 보고 이것만 반복적인 똑같은 육체 노동 할 수 있고 힘쓸 수 있는 일이 난 제일 좋아. 힘을 워낙 잘 쓰니까 대접을 받거든. 이런 사람은 그냥 도태되는 거야, 아틀라스에. 그냥 도태되는 거예요. 힘으로 치면 아틀라스를 어떻게 감당하겠냐고. 아틀라스가 지금 90kg까지인가 든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시멘트 2포를 들러매고서 올라가는데 꾸벅꾸벅. 시멘트 한 포도 힘들거든요. 40kg. 질통 메고 올라갈 때 질통이 30에서 40kg밖에 안 돼요. 요새는 질통들들 안 하지만 임금이 비싸져서. 제가 노가다판을 좀 압니다. 왜 아냐 그건 묻지 마시고요. 게다가 인간 심리 유형이 바뀌어요. 이제 글로벌 지식 기반 AI 써보신 분은 알 거야. 뭐 혹은 안드로이드 폰에서 이제 그 삼성 폰에서 쉴이랑 얘기해 보신 분은 알 거야. 마치 좀 사람 같잖아. 뺀질거리는 사람 같잖아. 뭐 잘못 답해놓고도 항상 변명하고 그냥 둘러대고 이러잖아요. 제미나이도 그래요. 잘못 대답해놓고 변명하고 둘러대고 그런다고요. 그러다가 이제 변명할 데가 없으면은 정말 전곡을 찌르셨네요 하고 감탄도 해주고 난리가 아니야. 얘 사람이야? 이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이제 제가 누구한테 그랬어요. 이 제미나이나 이런 걸 자꾸 쓰면 그 자기와의 대화하는 습관이 생길 것 같다. 이 자기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야, 백모야, 힘내자, 힘내자. 이 정도 말은 한 60~70%가 해요. 그런데 추상적인 주제에 관해서 치고받고, 주고받는 그런 대화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몇 프로 안 돼요. 2~3%도 안 돼요. 그 자기와의 대화를 그렇게 주고받는 대화를 깊게 할 수 있는 그런 유형의 사람으로 사람들이 바뀌어가요. 이게 해보니까 그래. 그 얘기 뭐냐면 논리적 사고가 정교해지는 거죠. 됐고 이런 거가 이제 안 통하는 사회가 돼요. 맨날 그걸 통해서 일을 하니까
걔는 논리적 추론을 하는 애잖아. 논리적 추론을 하는 애랑 어떻게 얘를 더 논리적으로 잘 추론시킬까, 더 잘 조사시킬까를 맨날 고민하면서 지식노동을 했는데 제 사고방식도 이 논리성을 닮아간다니까. 그러면 얘 말이 진실이야 거짓이야, 진실이야 거짓이야, 얘가 둘러대는 소리야 아니야, 이거 맨날 판단해야 되잖아. 나에 대해서도 그걸 생각하게 되죠. 자기검증 회로가 돌아가죠. 크리티컬 띵킹이 돌아간다고. 게다가 내가 얘한테 어떻게 물어야지 얘가 제대로 답을 할까? 문제를 어떻게 정의하지? 얘한테 문제를 어떻게 제기해야지? 이게 핵심 화두잖아. 이런 걸 가지고 하루 종일 작업하는 사람이 그런 작업을 안 한 사람과 같겠어요? 틀리겠어요? 또는 그런 걸 가지고 제대로 작업하는 줄 아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받는 문화가 그런 건 됐고 그냥 이거 잘 부비고 커넥션 잘 하고 골프 잘 치고 눈 잘 마주치는 게 중요해. 이런 문화와 사람 유형이 심리 유형이 같겠어요? 틀리겠어요? 틀리다고요. 이 같은 능력과 이를 뒷받침하는 심리 유형을 높이 떠받드는 그걸 지향하는 사회 문화가 결국 자리 잡게 될 거예요. 한 10년 지나면. 여기서 참고로요. 이 개미소관이 인간 심리, 사회 문화, 정치 문화를 엄청 바꾸었다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개미소관이 없었으면요. 매스미디어를 장악하고 있는 해체주의, 다시 말해 워크, PC라는 건 우덜식 공의죠. 셀프 인증 공의. 내가 공의로다. 내가 정의로다. 내가 다 가치 판단 내려놨으니까 잡소리 하지 마. 너희들은 가치 판단 포기해. 이게 PC거든요. 가치 판단 내린 놈이 있어. 너는 임마 네 지금 사설 가치 판단 아니야. 너는 정치적으로 올바르지 않아 임마. 그래서 정치적 올바름이라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 다양성. 표방을 하면서 뭐 문화 다양성이 중요합니다. 문화를 하는 게 뭐 이거 다 같이 저기 그 시아파 극단 시아파나 뭐 열혈 그 방언하는 기독교냐 뭐 들은 게 뭐예요? 같이 뭐 이게 이제 다이버시티 다양성이라는 거거든. 그 다음에 녹색 미신, 인바이러먼트 혹은 E 그러면 에쿼티 닥치고 평등. 그 다음에 I 그러면은 뭐 섹스가 뭐 남녀 간에만 해. 뭐 남자 여자 동성 이성 뭐 그다음에 자기 성별도 바꿀 수 있고 그런 거지. 화장실 왜 남녀 구별하세요? 그냥 한 칸씩 그냥 다 해 그냥. 그래서 거기에 뭐 남자가 들어가든 여자가 들어가든 트랜스가 들어가든 지 맘대로 들어가라 그래. 캘리포니아 가면 그렇게 돼 있잖아. 나 캘리포니아 가면 그래서 뭐 나다니기가 싫어요. 나다니기가 싫어. 자,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이게 전면적인 반발과 공격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지금. 이게 개미소관이 없었다면 해체주의의 그 매스미디어를 장악하고 있는 NYT, 워싱턴 포스트, CNN, 이런 MSNBC, 이 기라성 같은 매스미디어를 장악하고 있는 해체주의에 대해서, 하이퍼 글로벌리즘에 대해서 머리 들고 저항할 수 있었을까요? 사람들이? 아니에요, 못해요. 이것 때문에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제가 이제 고백을 할게요. MB 정부 때 제가 모 정보기관에 제가 그 당시에 사단법인 인터넷 문화협회라는 데 대표였었어요. 그러니까 이름이 멋있잖아. 인터넷 문화협회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인터넷상에서 이제 그 뭐 심리전의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 강의를 해달라 그러더라고요. 가가지고 이제 뭐 댓글 이렇게 쓰세요, 저렇게 쓰세요, 그런 거를 안 했어요. 그냥 뭐 할래면 하고 말래면 마는데 저는 오히려 하지 말라 그랬어. 그때 제가 한 얘기가 뭐냐면 이 개미소관 때문에 소셜미디어가 나왔다. 트위터나 페이스북 같은 게 나왔다. 그래서 지금은 트위터나 페이스북에 우리 쪽 사람들이 적응을 못 해갖고 트위터나 페이스북도 지금 공지영이니 진중권이니 좌빨들이 다 장악하고 있어서 공지영이 한 말만 쓰면 트위터에서 오늘은 공여사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도다 하고 조선일보가 인용하고 진중권이 한 말만 쓰면 오늘은 진중권 선생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도다 하고 동아일보가 인용하는 그런 해괴망측한 꼴이 벌어지고 있다. 그런데 이 미디어, 개미소관의 소셜미디어의 본질은 개인이다. 개인은 진실 친화적이다. 이게 본능적으로. 진실이 아닌 건 도태된다. 그래서 내가 지금 2010년, 2011년 우리가 천안함 때 괴담에 굉장히 시달렸는데 내가 손에 장을 쥐어도 좋다. 앞으로 3, 4년 지나면 트위터나 페이스북과 같은 소셜미디어에서는 우리가 뭐 다수를 정하지 못한다 그래도 진실의 목소리를 충분히 낼 수 있을 만한 그 정도 비중 20에서 30% 이상은 그냥 먹고 들어간다. 그리고 우리한테 그건 축복이다. 왜냐? 우리는 어차피 지금 게시판을 바로 뒤집어 엎지를 못한다. 게시판은 어떤 커뮤니티 게시판 가도 100% 뭐 맘 USA까지 해가 100% 좌빨이 장악하고 있다. 그럼 쟤들은 이 게시판도 장악하고 있고 소셜미디어도 장악하고 있는데 그 2011년경이에요.
앞으로 시간이 지나가면 소셜미디어는 쟤들이 장악력이 없어진다. 그럼 소셜미디어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조금 힘을 회복할 수 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 말씀하는데 소셜미디어에서 영향력을 가지려면 결국에 가서는 콩쥐가 공쥐형인지를 알아야 된다. 결국에 가서는. 콩쥐가 공쥐형인지 모르면 영향력이 없다. 그 얘기는 뭐냐? 지금 여러분들은 소셜미디어에서 뭐 이런 소리 잘못 쓰고 그러지 말아라. 이거는 그냥 어떻게 흘러가나 두고만 봐라. 이게 한국 사람들이 독해서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어서 가명을 써서 썼다. 그래서 소셜미디어에서 당신 뭐 하는 사람이야? 그러면 지금 티벳 라사에서 라면을 팔고 있는데 그게 잘 안 돼서 지금 감숙의 추천으로 라면집을 옮기려고 그럽니다. 이렇게 답을 했다고 치자. 그러면 한국 사람 독해갖고 감숙 추천에 가서 당신 찾는다. 그리고 찾았더니 없더라라고 나중에 쓸 거다. 그러니까 소셜미디어에서 그냥 모니터링만 하셔라. 세상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래서 문재인 정부 들고 나서 제가 이제 그 강의를 여러 번 해가지고 강의료를 꽤 받았어. 문재인 정부 들고 나서 이제 이명박 정부 때까지 뒤진 거예요. 그 정보기관의 그 돈 지출을. 그래가지고 검찰이 전화가 온 거야. 박상현 씨 되시죠? 그런데요. 어느 기관에서 돈 좀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받았죠. 왜 받으셨어요? 무슨 댓글 작업 같은 거 하셨어요? 아닌데요. 나 강의했는데. 그러니까 말이 없어져. 그거 어디서 강의했는데 그 기관 성격상 강의한 거 다 비디오로 떠났을 거예요. 그 몇십 번 강의했으니까 그 비디오 다 확인하신 다음에 다시 전화하세요. 이런 전화 나한테 다시는 하지 마셔. 그 문재인 검찰이 그 다음에 저한테 전화 못 했어요. 그때 이쪽 사람들 그 여러 명 그 검찰한테 곤욕 치렀죠. 댓글 부대 운영했다라고. 저는 오히려 댓글 하지 말라라 그런 사람인데. 예, 그 정보기관에 가서. 예.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개미소관이 없었다면 하이퍼 글로벌리즘의 해체주의에 이렇게 정면으로 못 치받았어요. 그래서 그때 트럼프랑 같이 뛰었던 친구, 그때 2019년인가 2020년인가 여기 왔을 때 그러더라고. 트위터나 페이스북이 트럼프가 힘을 잡는데 아주 결정적인 그런 그 기여를 했다.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참고로 이 스마트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스마트폰 등장해서 트럼프 집권까지 딱 10년입니다. 스마트폰이 2007년이고 트럼프가 2017년 집권했으니까. 이거는 아이폰 2G로 시작했죠. 저렇게 생긴 거예요. 3.5인치 화면. 정말 조만한 화면이죠. 이 스마트폰이 등장하기 전에 이미 소셜미디어가 있었어. 페이스북이 2004년이야. 페이스북이. 유튜브가 2005년이에요. 트위터가 2006년이에요. 스마트폰이 2007년에 나왔어. 그러니까 스마트폰으로 바로 이제 뭐 페북이나 뭐 유튜브나 트위터를 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때는 앱이 없었을 때예요. 그러니까 앱스토어가 없었을 때예요. 그 아이폰이 만든 앱 외에는 제3자의 앱이 아직 못 올라올 때, 앱스토어 앱은 2008년부터 올라오기 시작해요. 거기다가 이제 조금 기술적인 얘기를 할게요. HTML5가 2010년에 완전히 이제 판을 지배를 하기 시작을 해요. 그 전부터 PC를 써오신 분은 아실 거야. 예를 들어서 브라우저에서 보면은 동영상 다운로드가 있어. 그럼 다운로드를 하면 파일이 다운되죠. 그러면 다운로드 된 거는 내 파일 안에 다운로드 폴더 안에 들어갈 거 아니야. 그럼 브라우저 바깥으로 나와서 바깥으로 나와서 곰플레이라든지 이런 동영상 플레이어를 해서 내 파일을 불러야 동영상이 돌아가요. 요새는 안 그렇잖아. 브라우저 안에서 바로 동영상 보고 있잖아요. 유튜브도 그렇고 뭣도 그렇고 다 그렇잖아요. 브라우저 안에서 바로 동영상 보잖아. 게시판 같은 거, 일베 같은 거에 동영상 많이 박혀 있잖아요. 브라우저 안에서 바로 보잖아요. 이게 HTML5예요. 이렇게 된 게 2010년이에요. 이 대세가 된 게. 2010년 스티브 잡스가 우리 아이폰에서는 동영상은 다 브라우저에서 틉니다. 밖으로 나가서 아도비 플래시로 보실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폰은 아도비 플래시 안 씻습니다. 그래서 아도비 플래시에 금지를 선언했어요. 아도비 플래시가 동영상을 굉장히 잘 틀어줘요. 그 당시에 화면 보정 역할도 해주고. 그래서 브라우저의 동영상 기능하고 아도비 플래시가 이게 경쟁 관계에 있었어요. 2000년대 초에. 그러다가 2010년에 브라우저 쪽이 이기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비디오 재생 능력 있는 브라우저들이 이미 2010년이 되면 파이어폭스, 모질라, 크롬, 사파리 같은 것들이 대거 등장해서 대세가 된다고요. 예. 저는 스마트폰과 개미소관이 없었던 문재인 때 대한민국은 중국으로 하이제킹 당했을 거예요. 민주화 시위의 영웅은 마스터 복사기라고 저는 30년 전부터 얘기하고 다녔어요. 마스터 복사기가 나온 게 80년대 초예요. 그전에는 감광지 복사를 했거든. 감광지 복사는 워낙 비싸가지고 감광지 복사지로는 인쇄를 못해. 근데 뭐 이제 그 아주 흉악한 내용을 담은 책을 대량으로 찍어야겠어. 인쇄소에선 그런 거 안 해줘. 근데 마스터 복사집은 그걸 해줘. 그냥 돈 몇 푼 벌기 위해서 그냥 해줘요. 그리고 뭐 모르고 했어요. 잡혀가면. 그러고서 훈방돼서 나와요.
그 복사집 주인이. 모르고 했다는데 여기 뭐 애들 와가지고 이만큼 맡기고 가는데 그게 뭔지 저희가 읽습니까? 그냥 맡겨놓으면 그냥 하는 거죠. 실제로 그렇게 하고. 그래서 이 출판에 대한 컨트롤 능력을 상실해요. 정부가. 그게 80년대 초입니다. 그래서 저는 민주화 시의 영웅은 마스터 복사기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모욕하고 게 아니라 전 마스터 복사기 고물상에서 구해서 광주 5.18 묘역에 묻어야 된다고 봐. 그리고 최고의 영웅 마스터 복사기 마선생하고 모셔야 된다고 봐요. 저 비아냥거리는 소리 아닙니다. 예. 그다음 문화 통찰적인 얘기예요. 예. 애국 저항 운동의 영웅은 스마트폰 개미소관이에요.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그렇게 막 들고 일어날 수 있었던 거 이것 때문에 가능했죠. 연락망이 이걸로 다 돌아가니까.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저항이 계속 있으니까 결국 문재인이가 가스도 못 관철했지, 전력도 못 관철했지, 개헌도 관철 못했잖아. 문재인이 그대로 놔뒀으면 가스는 북한 경우 러시아 PNG 끌어오고, 전력은 서해 경우 중국 전기 끌어오고, 지방분권 개헌이라는 헌법 파괴도 없는 이상한 용어, 지방분권이라는 용어는 헌법 파괴 없습니다. 전 세계 헌법 파괴 없어요. 지방분권은 그냥 연방주의 뭐 이러지. 지방분권이라는 건 그런 희한한 거에서 결국 대한민국 중앙정부를 없애버리겠다는 거 아니야. 중국의 밥으로 만들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 앞장서서 총대 메고 나온 게 조국 아니에요. 조지방분권. 예. 이거를 매개로 해서 우리가 저항을 계속해가지고 그런 걸 결국 막아낸 거예요. 예, 여기서 잠시 세뇌탈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알림, 좋아요, 구독은 머스트입니다. 그리고 회원가입 많이 부탁드리고요. 또 여유가 있으시면 자율 구독료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트럼프 진영의 화두는 뭐냐면 문면사적 전환이 일어나고 있는 지금 미국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요? 이게 트럼프 진영의 실제 브레인 역할을 하고 있는 폴 틸, 팰런티어 뭐 이런 사람들의 이렇게 말에서 묻어나는 거 보면 지금 백모가 보는 이런 관점 다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단순히 중국 잡돌이가 아니에요. 중국 가두기 신냉전이 아니라고. 지금 미국의 5대 지배력이 그랜드 슬럼을 달성하고 있잖아요. 군사, AI, 금융, 에너지, 테크. 이 5대 지배력의 이거는 단순히 헤게몬 게임이 아니야. 문명사적 전환이 일어날 때에 미국의 포지셔닝을 위해서 주춧돌을 지금 다지고 있는 거예요. 이 주춧돌 잘 다져지면 이거 무지막지하게 오래가요. 미국의 포지셔닝은. 바로 이 까닭 때문에 이런 그 미국의 5대 지배력뿐만이 아니라 국내적으로 이민, 교육 문화, 의료 복지, 정부 투명성 등 전방위적 개혁을 하고 있잖아요. 예. 이 한국에는 담론은 무식투박해요. 그 덕에 백모같이 이렇게 막 이렇게 떠드는 엿장수가 이렇게 유튜브를 하는 거예요. 예. 다 유식하시고 전부 다 거식하면 백모는 사실은 그냥 집에서 그냥 낮잠 자면 돼요. 그 대신에 눈치, 개코, 감, 눈치가 백단이야. 한국인 제가 보기엔 그런 존재예요. 눈치, 학습력, 적응력, 응용력은 뭐 세계 최강이라고 저는 사실 생각해요. 그러면 이런 한국인의 기질을 생각을 해보면 결국 앞으로 3년, 5년, 뭐 길게는 한 7, 8년 안에 트럼프 진영의 문명에 관한 비전과 세계관이 한국에서도 주류가 될 거예요. 지금은 언론이 다 나서서 트럼프 또라이라 그러고 욕을 하고 막 난리지만 안 그래요. 여기 사람들 눈치가 백단이에요. 결국 이건 뭐냐면 자유시장, 도덕적 보수주의, 애국주의, 한미동맹 기반 자주국방, 북한 자유화 뭐 이런 걸로 형성이 된 그런 비전일 거라고요. 지금도 뭐 트럼프 그렇게 미워하고 이런 역설하고 이게 일반화돼 있지만 본능적으로 뭔가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그 눈치백단 개코 감각은 지금도 누구든 다 공통돼 있어요. 누구든지 사실은 거의 100%. 눈치는 백단인데 근데 구체적인 이야기, 세계에 대한 개념, 언어적 표현으로 딱 들어가면 이건 담론은 빵단이야. 눈치는 백단, 담론은 빵단. 그러면서도 배우고 익혀서 적응하고 뭐 응용하면 되지. 뭐 AI가 온다고 뭐 세상이 바뀐다고 배우고 익히고 적응하고 응용하면 되지. 그럼 못 먹고 살겠어. 이런 그 낙관적 자신감. 이건 서방 선진국 중 1위입니다. 예. 그런데 다른 서방 선진국, 심지어 일본까지도 베를린 함정에 빠져 있거나 빠지기 일보 직전이에요. 이 베를린 함정이 뭐라고 말씀드리기 전에 한국은 베를린 함정에 빠지는 것보다도 리짜이밍 등 종중 세력이 문제예요. 지금 글로벌 군사지정학을 오판하고 있는 자들이 문제죠. 이 반면에 다른 서방 선진국들은 베를린 함정이 문제예요. 일단 베를린 함정까지 가기 전에 서방 선진국 전체의 문제가 뭐냐면 특히 유럽 쪽 서유럽의 문제가 뭐냐면 5개 아웃소싱을 했잖아. 국방은 미국,
아웃소싱, 경제는 중국의 아웃소싱, 에너지는 러시아의 아웃소싱, 국민은 무슬림 이민자의 아웃소싱, 정신은 하이퍼 글로벌리즘, 해체주의의 아웃소싱. 아주 비참한 상태 아니에요. 망가져 있죠. 그런데 이게 한층 더 심각하게 망가지는 게 바로 그 케이스가 독일에서 나타나요. 그 독일 케이스를 저는 베를린 함정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독일은 높이 날던 새죠. 높이 날던 새가 갑자기 이상해져 가지고 뭐 신경이 마비되고 어쩌고 저쩌고 해서 추락하면 가루다는 거지. 그런 꼴이에요 지금. 서유럽 최강자 아닙니까? 예. 독일은 제도가 일단 관료주의와 의원 내각제에 찌들어서 꼼지락다상 못하는 체제예요. 뭐 그렇게 인허가도 복잡하고 뭐 정치적으로 엮여 있어서 꼼짝을 못해 저기가. 기질은 뭐냐? 원래 독일 사람들이요 충직하고 용맹해요 기상이. 그런데 이거는 증발한 지 오래야. 나치 히틀러가 다 홀랑 태워 먹었어. 그러니까 남은 것 지금 독일 사람들 순응주의만 남았어. 컨포미즘. 이러면 튀지 않을까? 이러면 튀지 않을까? 스웨덴도 그렇다는 거 아니야. 튀지 마. 그게 일반 용어라잖아요. 스웨덴 사람끼리. 정신담론은 뭐냐? 독일의 마지막 역동성은요. 정신담론이 만들어내는 체계성. 이걸 독일어로 G스템이라고 부릅니다. 시스템. 이 G스템 무지하게 좋아해요. 독일 사람들은. 그 다음에 방법론. 이런 문제는 이렇게 접근해야 돼 하고 방법론을 일반화시켜서 딱 정립을 시켜놔. 이걸 영어로는 methodology라고 하는데 독일어는 이거 미토디크. 이거 독일 사람은 무지하게 좋아합니다. 이게 독일 사람들은요. 문제를 이렇게 딱 풀려고 덤비면은 먼저 G스템과 미토디크부터 고민하고 그거에서 딱 틀을 잡고 그리고 팍 치고 나간다고. 칸트, 헤겔, 베버, 스트라우스, 하이데거 전부 다 이런 대표적인 사례들이에요. 그런데 그러려면 정신담론이 이게 나름 뭐 말이 좀 복잡하게 돌아가고 현학적으로 돌아가더라도 계속 고민을 하고 들고 파는 힘이 있다는 거 아니야. 근데 이 들고 파는 이 앞에 이 굴착해 들어가는 이 날이 다 망가진 거라. 이게 친중 하이퍼 글로벌리즘에 오염돼 갖고. 자, 그러면 어떻게 빠져나올 건데 제도는 마비돼 있어. 기질은 늙어 빠져서 다 소진됐어. 마지막 그 상황을 깨뜨리는 정신이 작동하는 방식, 독일의 정신이 작동하는 방식은 G스템과 방법론을 찾아서 작동을 하거든요. G스템과 미토티크를 찾아서 작동을 한다고. 체계와 방법론을 찾아서 작동해요. 근데 그런 정신이 작동하는 방식조차 그 정신과 담론까지 망가져 있어. 그럼 답이 없네. 베를린 함정은 뭐냐면요. 한 사회 국민의 제도와 기질이 무력화된 상태에서 제도와 기질 두 개가 다 무력화된 상태에서 정신과 담론까지 끝없이 타락하는 증상이에요. 이러면 정말 답이 없어요. 제가 요새 독일을 보면서 이거 증상이 좀 심각한데 진짜 저거 추락의 바닥이 있겠냐 이 생각이 들더라고. 메르츠가 뭐 망언을 연발하잖아. 트럼프가 이란에 개구력 당했다. 이게 지금 그렇게 마음속에 생각하더라도 그걸 입 밖에 내가지고 적대적 관계를 형성해야 될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정신실종이지. 우리 집 아이들은요 절대 미국에 가서 공부하거나 일하지 못하게 제가 말할 겁니다. 뭐 그런 소리를 하냐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더라도 그걸 왜 공개적으로 얘기하냐고. 저 위치의 사람이. 저 사람 좀 머리가 이상한데 전 요새 이런 망언들을 보면서 좀 머리가 이상하다. 그러니까 입장의 문제가 아니에요. 정치인은 말을 가려서 해야 되잖아요. 또 베를린 함정의 참상이 또 뭐냐면은 독일 국영방송 아닙니까? DW면 미국이 테크노파시즘이래. 지금 DW의 썸네일 보세요. 테크노파시스트. 그러니까 여기 뭐라고 떠들고 있냐면 트럼프 정부는 빅텍과 권력이 결합한 체제고 빅텍은 전지전능한 파워를 갖고 있으며 트럼프는 빅텍에 돈 받아가지고 대통령 된 하수인이다. 그래서 지금은 빅텍 과두체제라고 봐야 된다. 그래서 영국 사람 등장시켜가지고 영국의 좌빨 등장시켜서 거기에 또 이름도 붙여놨어. 과두체제가 올리가르키 아니에요. 빅텍이 끈끈하게 형제처럼 뭉쳤다 그래서 브롤리가르키라고 또 멋있는 영어도 붙여놨더라고. 그리고 이것이 조만간 테크노파시즘까지 치달을 것이다. 이걸 독일 국영방송이 이런 지금 미국을 상대로 너희 테크노파시스트야. 나 무슨 좌빨 방송도 아니고 이란 방송이나 쿠바 방송도 아니고 얘들 뭐 여기까지 갔나. 거기다가 캐나다 총리가 그 수상이 그 다보스 포럼에서 미들 파워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미국과 중국에 대항해야 됩니다. 이런 소리 했잖아. 그걸 탁 띄워놓고서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 제3세계 운동에서 배우자. 지금 인도네시아랑 인도 대잔 얘기냐고. 브릭스에서 배우자. 흑인 부패가 찌들어 있는 또 룰라의 부패가 찌들어 있는 남아공과 브라질에서 배우자는 소리냐고. 여기 독일이 할 소리냐고. 아, 참나. 자, 뭐 독일은 독일이고 독일에 비춰서 우리를 되돌아봐야죠. 그래서 우리의 제도는 꼼지락달싹 못하도록 망가져 있나. 근데 제도라 그러면 리짜이밍과 뭐 정당이나 이것만 생각하실 일이 아니야. 제도는 관료주의가 어떤가. 정치도 정치지만. 그 다음에 전체적인 종중의 다이내믹, 종중의 파워는 어떤가. 그 다음에 기업이 무력화돼 있나. 기업이 무기력한가. 기업가 정신이 다 말라붙었나. 그 다음에 조직 이기주의만 아나. 뭐 이런 것들이죠. 제도가 무력화될 때의 증상들. 이거 한번 점검표 한번 돌려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한국인의 어떤 기질이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눈치 개코 백단, 학습력, 적응력, 응용력은 이거는 세계 최강이라고요. 이 기질이 다 이제 소진됐나? 다 써먹었나? 그 잠재적 에너지를. 이건 아니라고 봐. 그 다음에 우리의 궁극적 역동성은 말라붙었나? 우리의 궁극적 역동성이 좀 한국이 특이한 게 있어요. 뭐냐면 삶과 죽음을 가르는 위기 속에 월드 베스트 클래스의 정치 지도자가 갑자기 툭 튀어나와. 갑툭튀. 우남 이승만. 월드 베스트거든요. 20세기 최강의 정치 지도자예요. 베스트예요. 넘버원. 20세기 넘버2 지도자. 뭐 유럽, 미국 다 털어서. 뭐 프랭클린 D 루즈벨트 어쩌고 저쩌고 다 소용없어. 우남 이승만 1등. 박정희 2등이에요. 전 세계에서. 20세기에. 그런 사람들이 갑자기 툭툭 튀어나왔다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갑툭튀가 정말 갑툭튀야? 우남 이승만도 나름 배경과 뿌리가 있어요. 아주 깊은 대승화엄에 대한 조회와 아주 깊은 유학에 대한 조회, 플러스 거기서 뭔가 크게 깨달아가지고 서양 문명과 기독교를 받아들였다고요. 이 뿌리가 있는 거야. 망국의 위기라는 배경 속에서. 그래서 정신이 삑 점프를 한 거예요. 또 박정희도 그냥 막 일제가 그냥 잘 나가던 상황에서 갑자기 자살골을 넣잖아. 이제 중일전쟁 37년부터 일제 자살골이거든요. 그 다음에 41년에, 그 전에 일제 잘 나갔죠. 41년에 태평양 전쟁. 이건 뭐 완전히 자살 확정골이죠. 그걸 다 겪고 본 사람이잖아. 근데 미국의 승리를 봤잖아. 군정을 겪었잖아. 군정 때 남로당에 줄 잘못 썼다가 죽을 뻔도 했잖아. 그 다음에 백의종군 했잖아. 6.25 때 병참하면서 제대로 해가지고 다시 빛을 봤잖아. 그 다음에 청년 장교들이랑 손잡고 쿠데타 일으켰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은 겪은 게 많아요. 일제가 만주국을 어떻게 세우고 어떻게 급속하게 공업화시켰는지, 일제가 한국 북한 지역을 어떻게 공업화시켰는지, 일제가 한국에 어떻게 인프라를 깔았는지, 일본국도, 삼본국도, 철도, 그거 다 일제 때 잡힌 거니까 틀이. 여러 가지 민법처리, 형법처리 다 그런 일제 때 잡힌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식민지 근대화론자가 아닙니다. 식민지 현대 문명, 식민지 때 우리가 현대 문명을 익혔다 아니에요. 현대 문명을 반쪽에 흘려 들어간 거예요. 일제가 해석한 현대 문명으로. 현대 문명에는 물질의 측면과 정신의 측면이 있어요. 정신의 측면은 이거는 프로테스탄티즘, 개인주의, 르네상스, 진실존중 이런 것들이에요. 이미 푸른 눈의 국부라고 불리는 우리 한글과 뭐 아리랑 이런 거랑 다 깊은 관계가 있는 또 우남 이승만의 100년 그 동지, 평생 동지, 예, 그 호모 헐버트가 아니 하필이면 나라가 망해도 일제에 잡혀 먹었기 때문에 일제는 외눈박이로 현대 문명을 본다. 그래서 내가 참 한국인들에 대해서 불쌍하게 생각하는 거, 안 됐다고 생각하는 건 한국인들은 일제가 해석한 현대 문명이 현대 문명이라고 받아들일 거다. 바로 그거를 깨뜨린 게 누구야? 우남 아니에요. 현대 문명 그런 거 아니야. 개인이 독립적 존재, 실존적 독립적 존재가 되는 게 현대 문명이야. 그리고 그런 실존적 독립적 존재는 신토 전체주의에선 될 수가 없어. 우리가 공화국 만들어야 돼. 그래서 독립적 개인의 자치에 의한 독립공화국이 돼야 되는 거야. 그게 1904년 독립정신의 핵심 명제예요. 무시무시한 책입니다.
독립민족도 아니고 독립국가도 아니에요. 독립정신이라고요. 정신은 개인에 속해 있잖아. 120년 전에 그러니까 일제가 바로 그 반쪽을 만드는 병들게 해석한 현대 문명을 다시 온전한 현대 문명으로 다시 해석해낸 인물이에요. 그리고 그러한 현대 문명을 위한 운동을 했고 아무튼 간에 박정희 대통령은 그런 걸 다 봤어. 그런 울퍽질퍽한 걸. 그러니까 저렇게 엄청난 거목으로 퍽 튀어나올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어쨌거나 지금은 월드베스트 정치 지도자가 만약에 갑툭튀하지 않는다면 하면 좋은데 그런 상황에서도 월드베스트 기업가들은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거든. 이미 경영학의 아버지 피터 드라커가 전 세계에서 entrepreneurship, 그러니까 기업가 정신이 가장 뛰어난 나라와 민족은 어디냐? 한국인이다라고 1990년대 얘기해요. 경영학의 아버지가. 그럼 계속 튀어나오고 있다고. 거기도 리더십이니까. 그럼 이게 어떻게 결과될까? 이런 문제들을 같이 고민해 볼 때가 됐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